그 정조 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선의 마지막 그 개혁 개명군주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정조의 인생에 아주 파란만장했던 핵심 이유는 바로 그 부친이 사도세자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세상 떠난 거는 이제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도세자가 왜 뒤주 속에 갇혀서 비참한 인생을 마쳐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시각이 다르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사도라는 영화에서도 보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마치 이제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놨던데 다 사태를 호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사도세자를 죽인 쪽의 시각에서 그 사건을 그 영화가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한중록이 실려 있었어요.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실어놨는데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그 부친 홍봉안,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홍인환과 함께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볼 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쓴 그 사료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중고생들에게 가르쳐 온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가해자가 바로 나중에 이완용이 당소로 있다가 당론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노론이라는 당파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에 노론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일제강점기에 득세했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노론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그 사도세자 사건을 가해자인 노론 해경홍 씨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 것과, 그 다음에 그 이인직 같은 이완용의 비서로서 나라 팔아먹는 비밀업장 한 인물을 갖다가 교과서에서 마치 선각자로 가리키는 그런 구조가 현재 우리 사회에 이 사람들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거를 단적으로 이제 말해주는 그런 이제 사례들입니다. 사도세자는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됐냐면,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노론과 손잡고 자기의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그 노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보니까 아니 이 나라 왕은 우리 이제 일제 전지휘 집안인데 왜 저 노론들이 왕가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느냐. 그리고 저 노론이란 당파가 하는 정책이란 것이 항상 가진 자, 권력 가지고 한 사람들을 갖다 위하는 저런 정책들인데 저게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사고를 하면서 사도세자가 친소론, 노론과 반대되는 소론이나 남인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정치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세자를 갖다가 노론과 영조가 손잡고 뒤주 속에 이제 가두어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는 영조와 그 노론의 시각이 일치했는데, 사도세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후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조금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산, 그러니까 나중에 정조까지 제거를 할 거냐 아니면 정조는 살려둘 거냐라는 데서 그 아들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당파가 노론 벽파고, 아들까지 죽일 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파가 시파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정조가 보낸 편지가 드러나니까 우리 사회의 노론 지배구조, 노론 친일 지배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정조가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심한지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정조와 심한지가 아주 사이 좋았다. 독살설은, 정조 독살설은 말은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갖다 노론계열 학자들이 막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심한지는 노론 벽파예요. 그럼 정조가 노론 벽파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인 걸 잘 죽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조까지 훼손, 자기까지 제거하는 걸 당론으로 삼았는데 거기하고 사이 좋았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나중에
전국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론이 워낙 강력한 당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노론도 전국의 파트너를 삼아가지고 정계의 파탄을 막은 것인데, 이걸 갖다 마치 정조가 노론을 지지한 것처럼 호도하던 학자들이 우리나라 이제 국사교과서를 쓰고 있으니까 이 국사교과서가 그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차도세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8자, 8자 흉언이란 걸 만들어서 막 이제 전파를 하는데, 8자 흉언이 뭐냐면 죄인지자 불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의 아들은 임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아들, 차도세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임금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산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때 이제 영조와 해경궁 홍씨가 그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이 아들, 손자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고 돌아서면서 겨우 정조가 살아날 그 틈이 조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세손 시절에 정조가 남긴 전연각 일기라는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의 내용 보면 나는 저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다라고 쓸 정도로 정조는 극도의 이제 공포 속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24살 때 이제 영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겨우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제가 이제 뭐 그 1억 1의 한국통사 여기에 과정을 조금 써놨습니다만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사실 정조가 임금이 됐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노론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고 난 다음에 당시의 전국을 그냥 대략 지금의 국회의석 300석 그냥 대략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노론이란 당파가 300석 의석 중에 약 한 250석에서 270, 80석을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당파 다 모아봐야 다 모으면은 겨우 교섭단체 하나 되는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정조가 왕을 즉위했다라는 자체가 대단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조는 자기는 세손 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런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즉위일성으로 하는 말이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노론에서 죄인지자 불이군왕이라는 팔자 흉언을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영조가 이 세손의 호적을 사도세자에게 파가지고 먼저 세상 떠난 사도세자의 이복형인 효장세자의 호적에 입적을 시켰어요. 해경궁 홍씨가 한종록을 보면은 자기 남편 죽은 것보다 훨씬 슬퍼하는 게 자기 아들 호적 파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조는 그 세손의 호적을 그 효장세자로 입적시키면서 죄인의 아들이라는 그 호적은 벗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13년 동안 그 세손은 효장세자의 법적인 아들로 있었는데, 즉위일성으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이 대신들, 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있던 노론 대신들이 경악할 거는 뭐 부르보듯 이제 뻔한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때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인 이 세력들을 내가 목숨 걸고 숙청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국왕으로서 인사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여러 명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결론은 몇 년 하다가 정조가 아마 일찍 독살당하고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노론이란 당파가 갖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 조정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신들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환관들과 궁녀들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조는 그런 극단적인 정치 보복은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 아버지를 뒤주 속에 몰아서 죽인 세력들이 바로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이기 때문에, 같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정조는 선대왕께서 영조가 나를
후계자를 삼으셨는데 이걸 방해한 세력들은 영조의 뜻을 방해한 역적이다, 이런 논리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모은 세력들 아주 극히 일부를 이제 숙청을 하고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제위 1년에 정조가 잠자는 조년각에 전홍문이란 자객이 들어와요. 조선 개국 이래 전무후무하게 왕을 죽이겠다고 밖에서 자객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날 정조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었으면 그날 죽는 겁니다. 근데 정조는 세손 시절에도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밤새워서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때도 깨 있어갖고 겨우 살아났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도망갔다가 한 달 있다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이 왕을 죽이겠다는 자객이 조정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어디에 있냐면 이 내시들 중에 아주 고위 내시가 아주 훌륭한 일 하러 오셨습니다 이러고, 아주 그 궁녀 중에서 상궁이 가장 이제 궁녀 중에 높은데, 아 훌륭한 일 하러 오셨군요, 여기 계시라 나가세요 라고 하고, 길 안내는 누가 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과장이 임금 죽이러 가는 길 안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조는 이런 일까지 겪고도 아주, 물론 이제 그 배우를 조사해 봤더니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직접 가담했던 홍계이란 그 집안, 그 홍계이는 죽었습니다만 그 집안에서 그 전홍문이란 무사를 사다가 돈을 줘가지고 그 임금을 직접 시해하려고 한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제 판을 깨지 않고 조선이란 나라를 미래로 쭉 이제 이끌어 가는데, 이제 뭘 보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임금을 대리 청정하던 세자,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넣어 가두어 죽이는 이러한 정치 체제 가지고는 이게 조선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노론 일당 독재를 다당제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당시 시대의 천재로 불렸던 이가환이라든지 다산정약용의 매형이었던 이송은이라든지 나중에 다산정약용 형제라든지 이런 남인들이 이제 진출하고, 뭐 소인, 소론, 서명산 같은 인물들이 영의정이 되고 하는 다당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조가 뭐 서해 유성룡이나 그 다음에 백호윤우 같은 아주 개혁적인 유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신분제 개혁, 쌍놈과 양반의 이런 이제 신분차별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그런 쪽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단적인 예가 그 조선은 이제 서자들이 극심하게 처벌을 받는데, 그래서 주기 직후에 서류 허통 절목이라는 서자들도 허통 절목,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법, 요즘 말로 하면 서자 벼슬 진출법, 이런 이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규장각에 검서관으로 4명의 서자를 특채를 합니다. 그 4명의 서자들이 이덕무, 박제가, 유독공, 서류소, 이 4명의 서자들인데, 아마 이 4명 중에 3명은 웬만큼 역사 공부한 사람이면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서자들을 갖다가 규장각 검서관에 특채를 하면서 조선의 지식 지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 서자들이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자기 때문에 배술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인물을 당시 최고의 학술기관인 규장각에 특채함으로써 조선의 지식 지도가 이 사검사 쪽으로 확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조는 신분제를 이제 완화하게 되고, 그리고 정조가 남긴 글들을 보면은 노비제도를 없애야 된다, 노비제도를 없애고 고용노동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글까지 남겼을 정도로 정조는 노비제도 개혁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래서 정조가 세상 떠난 직후에 그 아들 순조가 공노비, 관청에 속해 있던 공노비를 해방시키는데, 이건 순조가 한 것이 아니라 정조가 다 만들어 놨던 정책을 갖다가 디데일 잡아서 이제 실시한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정조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데,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전에 이제 자기 부친의 묘소가, 사도세자 묘소가 양주 그 배봉산에 있었는데 그 산이 풍수적으로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에서 대단히 이제 풍수가 좋은 지역으로 꼽는 곳이 지금의 세종대왕이 묻힌 그 영릉과 지금 이제 사도세자가 묻힌 저 이제 윤건릉 저 화산인데, 저기가 풍수상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조가 자기 부친의 묘소를 저 수원 화산으로 이장을 하면서 그 배후 도시로, 신도시로 화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정조는 단순히 자기 부친의 억울함을 푸는 그런 신도시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화성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사용을 하죠. 근데 거중기는 사실 다산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 정조가 이제 당시 다산이 부친상을 당해서 그 고향 마제에서 그 여묘살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규장각에 아전을 보내가지고 당시 이제 스위스 과학자 테렌츠란 사람이 만든 기기도서린이 도서집성인이 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뭐냐면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그런 기계 장치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아전을 시켜서 정약용에게 그런 책을 내려주면서 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 기계 장치를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여묘살이 틈틈이 그 책을 보면서 그 기중기, 거중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경국대전에 그 농한기의 백성들을 동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이 화성을 쌀 때는 한 명의 백성도 그냥 무료로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고를 조성하고 임금의 내탕금도 그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신도시 사업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노론을 비롯한 이쪽 사람들에게 농토를 다 뺏겨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화성 신도시 건설 현장에 엄청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은 원래 그 처음에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10년 기한으로 했는데, 이렇게 임금 노동제를 실시하니까 노동 효율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준공했는데 중간에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갔고 쉬었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반 만에 그 화성을 준공을 한 겁니다. 원래 강제 부역으로 백성들을 동원해 갖고 했으면 10년이 걸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정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화성을 가지고 이 화성 건설을 기화로 조선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앞에 십자로를 조성해 가지고 그 십자로에다가 각종 이제 그 상인들을 다 유치하는데, 당시 정조와 최조공이 나눈 대화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이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우리나라 혁신도시다 무슨 도시다 해가지고 여러 신도시들을 만드는데, 그것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기준이 뭡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러 오냐 안 오냐 그거잖아요. 당시 정조와 최조공이 똑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살러 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불러 들이는 데는 상업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야 되는데, 이주하려면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유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원 화성 앞에 십자로를 만들고 그 십자로에다가 종로와 같은 여러 이 상업시설들을 유치하면서 백성들이 그 살기 위해서 이제 되고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을 만들면서 늘상 범람하던 진목천이란 강을 막아가지고 만석고라는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 저수지가 지금도 수원에 가보면은 그 예전에 수원에 이제 농촌진흥청이 있던 그 자리 옆이 바로 그 저수지 자리인데, 그 저수지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황무지가 있었는데 그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대유든이라는 큰 구경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경 농장은 그 절반은 그
장용영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수원 시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모든 그 농사 자재는 다 둔소, 그러니까 그 수원화성 관리사무소에서 제공을 하고 나중에 수확량을 5대5로 나누는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으로 그것이 이제 대유돈이 1위를 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설하면서 십자로에 인위적으로 상가를 유치해서 상업혁명의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대유돈이란 농장을 건설해서 농업혁명의 시범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정조의 필생의 사업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왕으로 추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조가 세상 떠나면서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면 너한테 반드시 네 아버지 문제를 거론하는 인물들이 나올 텐데 그 인물들이 바로 나의 역적이고 너의 역적이다 하면서 너는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 사도세자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유훈을 남기기 때문에 정조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려고 하면은 그게 선대왕 영조의 유훈을 그 어긴 거로 해가지고 노론이 쿠데타 일으키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갑자년 자기 아버지가 그 칠순이 되는 그 해에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상왕의 자격으로 수원에 내려가서 장영령, 그 정조 때 기른 이제 군사 장영령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년 계획이라는 건데 그게 1804년이죠. 그런데 그 1804년을 앞두고 그 4년 전인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이제 그 병이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정조가 세상 떠나니까 독살설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됩니다. 그래서 당시 인동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구미 지역이죠. 그쪽에서는 인동장 씨가 남인 아주 명가 집안인데 그 인동장 씨 명가 출신들이 이 정조가 독살당했다, 임금이 독살당했다, 그래서 그걸 복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인동 관할을 습격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 독살설이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는데 정조가 뭐 급사하기 직전에 그 처방받았던 그 2번이나 연운방이란 처방을 받는데 그 연운방이 이제 수은을 태워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위험하냐면 그 김수지 선생이라는 분이 영조와 사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수은의 위험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서울 아산병원의 의사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뭐 그 연초에 빨간 부적을 쓰지 않습니까? 그 부적이 대부분 수은으로 쓰는 건데 한 집안의 아버지하고 부인하고 딸하고 그 부적을 그 태운 거예요. 화장실에서 태우다가 그 아버지가 그 부인하고 딸은 나가 있으라 그러고 혼자 나머지를 더 태웠는데 태우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은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왔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저 수은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주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아산병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수은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정조가 세상 떠났을 때 이제 독살설이 광범위하게 이제 유포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이제 정약용이 그 귀양 가서 쓴 글 중에 고금도 장씨 여자들에 관한 기사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당시에 시상, 그 심한지가 어이 역적의사 시민을 시켜서 독약을 올렸다라고 이제 정약용이 글에서도 썼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조는 독살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조가 그렇게 마지막 계명군주였던 정조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에 조선은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 상당히 무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조 세상 떠나고 나서 10년 후에 순조 10년에 홍경래 난이라고 부르는 서북 뭐 농민 이제 항쟁이 일어나고 그다음부터 조선이 밀란의 시대를 접어들고
또 마찬가지로 정조가 세상 따라면서 세도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세도 정치라는 것은 노론 일당 독재에서 노론에서도 아주 소수의 가문, 한 6개나 10개 가문 정도가 국정을 마음대로 전행하는 그런 체제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조가 세상을 따르면서 조선은 위로부터 개혁이 이제 실패했다가 마지막으로 대원군이 한번 세성같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만, 결국 이제 대원군의 개혁이 많은 이제 그 성과를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대원군 자신이 성리학적 한계에 갇혀 있던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은 나중에 그 내부의 그런 문제들과 그다음에 일본의 침략이란 이 문제가 겹쳐지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나와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은 망한 조선을 되살리자는 운동이 아니고, 조선은 망했지만 우리가 다시 살릴 나라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건국하는 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다라고 하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여러 우당유영 선생을 비롯한 뭐 석비상용 선생 이런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는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